그럼 이제 이 커리어적으로 해외 시장이 유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면 안 돼요. 이 혹시 예전에 세암미디어라는 회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범삼성 계열이에요. 범삼성. 지금 망했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고 이런 미디어 쪽을 했던 게 세암미디어거든요. 진짜 불과 얼마 안 됐던 얘기예요. 근데 이런 대기업이 망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서?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진짜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문과 나왔는데 진짜 삐똥 쌌어요. 삐똥 쌌어요 진짜. 근데 그러고도 힘들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제가 주식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좀 길게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앞에 그건 딴 동영상 보시면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친지 아실 수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간 건데 저는 이때도 제가 커리어적으로 이 흐름은 이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국내는 우리 출산율 어마어마하게 낮잖아요. 다문화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힘든 일, 굳은 일, 외국인들이 와서 솔직하게 한국인을 못 뽑으니까 지금 외국인이 이 시장을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더 낮고, 이건 뭐 제가 정치적인 건 저의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최근에 이해가 됐던. 그건 전 발언은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다문화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벌어질 시대에 대한 대비. 제가 보기에 이거를, 저는 가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통일밖에 없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지금 산업 구조가, 왜냐면 산업 구조를 또 보면, 제가 말한 이 모든 구조가 깨지려면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저의 예상이 틀리려면. 왜냐면 이 산업 구조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도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찍는 날이 26일인데 이 동영상이 이슈가 있었죠. 어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성과급적인 부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R&D 기술 장인분들 제외하고 단순한 업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가끔 불쌍해요. 왜냐면 국내에서도 맞고 해외는 외국 기업이라 또 맞고. 근데 그걸 이겨낼 정도로 솔직히 좀 강해요. 한국 기업들이. 진짜 강해요.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인데 진짜 강해요. 한국 기업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어마어마한 시장 개척력.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 메리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싼 임금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자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FDI, 공장 이전 등등 투자, 국내 생산 비중 낮추고 해외 비중 높이고, 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드 미중 무역 전쟁과 이런 최저임금 등등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근데 국내에 지금 현재 투자는 대기업은 마이너스 0.9%, 중견기업은 31% 줄었어요. 중소기업이 24% 줄었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동일인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한진 때문에 좀 이슈가 됐는데 5월 1일자에 이 출자 제한 구조 기업, 대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산 5조 이상의 이제 동일인, 이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지정을 해야 되는 한국만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일 거예요. 그걸 제출하는 곳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정말 실질적 총수를 정하는 거죠. 국가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기업들이 그래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 아니, 정부랑 기업이 해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요. 지금 흐름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부라고 기업이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말 단순한 일에 막 스트라이크 엄청 많이 하고 1억씩 가져가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 어차피 조립시킬 거면 아시겠지만 티센크로크처럼 스마트 자동화가 제가 뜰 거라고 저도 주식 파는 거예요. 로보티스 이런 것들.
그 당연 생산이 올라서 처음으로 2위 했대잖아요. 이 부분만 해결해도 기업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똑똑해요.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국내 경쟁 안 하는 국내 경쟁보다 해외 경쟁이 더 큰 기업들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받쳐주니까 또 해외 나가서 그렇게 잘 싸울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 그리고 최근에 이 스웨덴의 대기업 제약사, 제가 이 주간 경제 동향에도 넣었지만 7천억 정도를 지금 국내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가가치 높고 제가 말씀드렸던 R&D적 강점이 있다니까요.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는 외국 기업들도 시키지 않아도 대규모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GM대우에서 이번에 사무직들 공장이 이전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사무직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 한 200명 정도 구조조정하죠? GM대우에서. 그러니까 공장이 이전이 되면 사무직의 행태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무직이 우리나라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이 국내에 많았기 때문에 이 유기적인 관리와 담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품 수입도 해야 되고 생산도 확인해야 되고 급한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산기지가 이전을 하면 사무직도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여기에 해외 담당자가 생기겠죠, 대신에 뭐. 근데 그 수는 기존보다 훨씬 많이 줄겠죠, 당연히. 해외 주재원들이나 현체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 혼자 베트남에서 GDP의 28%를 기여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GDP의 약 40%, 그리고 이번에 LG가 스마트폰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이 베트남은 지금 진출하지 않은 대기업을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외국 기업이 수출의 80%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0%를 약 60%를 한국 기업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구조로 정말 이 경제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공채 시스템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등장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취업을 했던 2012년 하반기 공채 때도 있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13년 공채도 한번 이직을 했기 때문에 넣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공채에 하도 공을 들이다 보니까 재밌어서 매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아니 제가 원서에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베트남 경제 TV가 아니라 이 취업 TV였으면 제가 더 재밌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본 그래도 면접이 몇 개인데 대기업들 보시면 이 과거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런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이거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전 세계 생태계는 큰 기업들끼리 싸우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참 저도 정말 안타까운데 진짜 지금 그렇게 좋은 얘기는 핀란드부터 해서 저도 할 거 많아요. 살을 뽑으면 좋은 것만 쏙쏙 뽑으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강대강 구도로 가고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협력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고, 이 낙수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구조 자체가 지금 다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그거를 그래서 이걸 산업 생태계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사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쟁자를 내 친구,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친구, 동문, 다른 학교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100명 뽑을 걸 이 생산기지가 이전을 하면 더 심화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우리나라 공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다문화로 가고 있고 해외는 공장 이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신흥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우대하지 않을까요? 이 우대는 당연히 언어도 들어가지만 문화, 특히 경제, 정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이 기업은 돈을 버는 곳입니다. 경제와 흐름을 아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쪽 분야에 솔직히 우리나라 전공도 별로 없고 준비되는 데도 별로 없다 보니 이렇게 LS 점수, 제가 일부러 삼성, LG, CJ 이런 데들 다 뺐어요. 롯데 이런 데도 뺐어요. 왜냐면 거긴 대기업이니까 하고 또 합리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LS 물론 대기업이죠. LS 대기업인데 이렇게 외국인을, 유학생을 뽑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베트남어로 특강을 한댔죠. 아직 인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고정관념 이게 또 단점이네. 우리한텐 장점이고, 이 고정관념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학교에서, 이런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전 제 일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한국은 채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는 이 베트남 유학생들을 이렇게 채용하길 원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소싱이나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이 안에 숨은 뜻은 뭐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과 이런 전문가를 원하는 이유는 이 안에서 이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포싱. 이 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싱을 해야 되잖아요. 포싱이 뭐냐면 한마디로 외국에서 이제 제품을 사오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주문 제작형으로 갈 거냐, 그쪽에 ODM으로 갈 거냐, 이건 또 다양하게 나뉘는 부분이고요.